예. 이어서 토의 세션으로 들어가서 두 분의 발표 내용, 오늘 기본 주제에 대해서 아주 좀 풍부한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좀 쫓기는 그런 분위기 없을 것 같고요. 맨 먼저 토론문이 또 자료 집에 있습니다. 이동규 교수님, 이규탁 교수님, 고정민 교수님 토론문을 또 정성껏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봐가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은 이제 10분 미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토론문 중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이동규 교수님께서 토론에 참여해 주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을 맡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이동규입니다. 오늘 두 번 발제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제 시견도 좀 넓힌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이제 발제분, 토론분 하신 분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 토론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이 K-팝의 성공을 이제 단순한 아티스트나 뭐 이런 측면 성공이 아니고 결국은 이 전략적 성공이다, 또는 이 비즈니스 모델, 이런 어떤 제가 경영학자니까 경영학적 측면에서 볼 때 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성공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렇게 보면은 음악 산업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넘어서서 다른 산업에 있는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혁신,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혁신을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에 주는 시사점이 꽤 많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토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라는 관점에서만 보면은 우리나라 대기업, 아까 우리 이장호 교수님이 삼성 사례도 얘기하고 하셨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그 혁신의 성공도 있지만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성만 보면은 우리 K-팝이 훨씬 더 혁신성에서 앞서는 측면도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팝의 세계적 성공이 바로 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그 대표적 사례고 전형적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란 말이 경영학에서는 어떻게 이걸 이제 정리를 하고 있냐면은, 첫 번째, 어떤 차별적 고객 가치를, 고객이 있는데 고객이 어떤 다른 기업이 제공하지 않은 차별적 고객 가치를 어떤 방식으로 딜리버리해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이익이나 사업 가치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냐, 사업 가치를 창출할 것이냐, 이런 세 가지 핵심 퀘스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게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고, 바로 이게 바로 어떤 면에서는 전략이고 경영이다, 이렇게 세 가지 퀘스천에 대한, 이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K-팝의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혁신적인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 혁신 사례다. 특히 이제 글로벌 이 틈새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앞서서 누구도 제공하지 않았던 차별적 고객 가치를 제공한 점에서 바람직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고요. 또 어떻게 이제 이 오퍼레이션을 하고 가치를 고객에게 딜리버리 하느냐라는 이런 이 프로세스에서 보면은 아이돌 프로듀싱 시스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요소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양하고 혁신적인 레비뉴 모델, 수익 모델에 최종적으로는 그 수익을 창출해야 되니까요. 수익 창출도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제가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하면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최근에는 소상공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 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 수가 660만 개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620만 개가 소상공인이고 약 한 39만 개 정도가 중소기업이라 그러고, 대기업하고 중견기업 합쳐서 한 6천 개 내외, 1만 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인데, 이 많은 경우 이
차별적 고객 가치의 중요성을 특히 중소기업이나 뭐 소상공인이나 이런 걸 너무 무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부분은 보면은 이 차별화 전략이 없이 범용 제품 또는 뭐 비슷비슷한 서비스를 가지고 가격 경쟁을 하니까 뭐 수익성이나 이런 뭐 이런 게 높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악순환이 이제 이 되풀이 되는 것이고, 차별적 고객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혁신이 확산돼야 취약한 이제 중소기업 구조적 문제 해결이 된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K-팝 성공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사례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 그 본질적 의미가 많이 전달이 돼야 된다. 문화산업을 넘어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뭐 두 분의 발제에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만은 글로벌 혁신 관점에서 K-팝 비즈니스 모델은 초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설계되고 실행이 뭐 여러 이제 시행착오 과정도 거쳤습니다만은 일단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실행이 된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많은 이제 중소 중견 기업들은 특히 일부 대기업들까지 좁은 내수 시장에서 이제 과당 경쟁을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로벌 진출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또는 우리가 가진 자원이 부족하다, 뭐 마케팅이나 R&D 하기가 힘들다, 여러 이제 핑계거리가 참 많습니다. 글로벌 혁신은 우리 오늘 두 분의 발제에서도 나타났듯이 결국 그 K-팝의 글로벌 시장 성공 사례는 결국 기업가 정신과 의지, 전략의 문제지 자원 부족과 위험 부담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더구나 이제 최근에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모든 기업이 우리나라 경상북도 영주에 있는 작은 호미 업체가 아마존에다가 호미를 팔면 세계 시장에다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뭐 대기업이고 자원이 많고 이런 기업만 이제 글로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기엔 하는 시절이 아니다라는 점을 이제 K-팝이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디지털 혁신, 최근에 이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K-팝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많이 도움을 받은 측면도 있지만은 뭐 유튜브와 같은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K-팝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 실행하는데 활용해서 이제 글로벌리제이션을 좀 용이하게 한 점도 있지만은 그 차원을 넘어서서 최근에는 뭐 위버스인가요? 이런 글로벌 팬덤 커뮤니티 기반한 독자적인 디지털 플랫폼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튜브의 사용자뿐만 아니고 유튜브까지는 안 될지는 몰라도 뭔가 혁신적인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의 이제 구축자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다른 어떤 이제 이 우리나라의 산업도 감히 이제 도전하지 못하고 있는 이제 혁신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의 발제에서 또 이제 이게 K-팝은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큰 산업이다. 뭐 화장품이나 다른 뭐 이 산업의 그 이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높이는데 많이 기여하고 이 사회적 가치의 창출이죠. 다른 산업의 글로벌 마케팅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원래부터 이제 K-팝 비즈니스 모델의 그 이 파급 효과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측면도 있었지만은 최근 들어와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때 K-팝과 같은 이런 이제 음악 비즈니스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고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주는 멘탈 헬스 문제까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특히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뭐 ESG 경영이다 뭐 이런 사회적 가치 창출이 이제 중요시되는 시대 상황에서 K-팝 비즈니스 모델의 사회적 가치 창출, 특히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도 우리가 한번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종합적으로 하여튼 K-팝 비즈니스 모델 혁신에서 나타나는 혁신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다른 많은 기업들, 뭐 전혀 관계가 없는 산업에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부 대기업까지 깊이 명심하고 경영에 반영하고 이렇게 확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동경 교수님 토론 말씀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께서 워낙 대중소기업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소상공인까지 기업 분석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계속 봐오셨던 학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K-팝을 이정호 교수님께서 소프트 산업의 영역으로 또 이렇게 재해석을 하고 계신데 우리나라의 경영대학이 서울대도 그렇고 K-팝과 이런 소프트한 문화예술 부문을 좀 정통으로 좀 이렇게 학제적으로 다루게 된다 그러면 그 자체가 더 이제 혁신의 어떤 그 전파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한 파급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잘 들여다보고 잘 파악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하우를. 예, 그런 점에서 중요한 그 인사이트를 주셔서 아주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규택 조지 메이슨대 교수님을 소개드리겠는데요. 이규탁 교수님이시죠. 한류 관련 연구 또 아주 최근에 젊은 학자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토론문 함께 경청해서 더 들어가겠습니다. 예, 이규탁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교 이규탁입니다. 네, 오늘 저기 발제해주신 두 분 선생님들도 그렇고 오늘 토론자로 오신 선생님들이나 이 청중으로 오신 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그 뭐랄까 K-팝을 경영학의 관점 혹은 뭐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분석하고 바라보신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경영학, 경제학보다는 문화연구자이기도 하고 또 음악사회학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제 오늘 발표하신 분들 선생님들이나 토론을 해주시는 선생님들과는 조금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K-팝 연구자이고 음악산업 연구자이지만 연구자이기에 앞서서 또 K-팝을 되게 오랫동안 좋아한 실제 팬이기도 하고 뭐 좀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관점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지만 예, 널리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그 배움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몇 마디 이제 토론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토론문에 보면 제가 한류의 역사를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그거는 그냥 참조해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한류가 보통 90년대 후반에 시작됐다고 하고 물론 K-팝도 그때부터 이제 한국의 음악을 넘어서 국제적인 음악, 그때는 이제 동아시아 특히 중화권 중심이었죠. 국제적인 음악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지만 특히 이제 1세대 한류가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겨울연가, 대장금 혹은 뭐 사랑이 뭐길래 같은 드라마를 통해서 시작이 됐고 드라마 중심으로 이끌어져 왔다면 2세대 이후의 한류는 K-팝의 중심이 되었고요. 특히 이제 강남스타일이 미국에 성공한 이후는 K-팝이 동아시아 바깥을 넘어서 동아시아를 넘어서 바깥 지역에서도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뭐 BTS의 성공이라던가 최근에 많은 그룹들은 심지어 한국보다 더 해외에서 더 많은 인지도가 있는 경우도 많고 해외 수익이 훨씬 더 높은 경우도 많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국제화된 음악이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K-팝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을 때 보통 클론이나 H.O.T가 중화권에서 인기를 얻었던 97, 8년 무렵을 K-팝이 한국을 넘어서 해외에서 인기가 얻게 된 시기라고 보는데 그때만 해도 다들 굉장히 부정적이었고 심지어 믿지도 않았어요. 대만에서 클론이란 그룹이 엄청난 관객을 동원했다더라 그러면 거짓말하지 마라. 혹은 뭐 또 어디 애국심 마케팅하는 거 아니야? 요즘 말로 하면 뭐 국뽕을 조장하는 뭐 별로 성공하지도 않았는데 되게 성공한 척하고 이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게 지배적이었고 2000년대 후반까지도 사실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동방신기가 뭐 도쿄돔을 매진시켰다 그러면 뭐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겠지. 뭐 이런 식의 부정적인 흐름, 심지어 오래 가겠어? 이게 해외에서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런 비판적인 생각들이 막 그 음악 같지도 않은 음악 그거 뭐 노래도 못하는 애들 나와서 춤추고 그거 오래 가겠어? 라고 한 게 벌써 25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긴 역사에서 보면 25년은 별로 긴 시간은 아니죠. 그런데 어떠한 특정한 장르의 음악이 25년 정도의 인기를 얻었다면 그것을 뭐 찻잔 속의 태풍이라든가 짧은 유행으로 끝난다는 예상을 하는 거는 이제는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보고, 다만 이제 두 분 발제자들께서 그 발표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흐름이 조금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현상 유지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못한 상태로 뭐 떨어지게 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시기임은 저도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의 케이팝 음악이라는 거는 원래는 한국의 대중들만을 대상으로 한 음악이었고, 그게 이제 동아시아에서 성공을 하면서 해외 시장의 그 중요성을 그때 이제 깨닫게 되고 해외 수용자들의 취향도 고려하게 된 음악이 되었지만 2010년대 후반, 즉 케이팝이 동아시아를 넘어 동아시아 바깥 지역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미 케이팝이 국제화 정도가 이제 상상을 초월하죠. 케이팝 그룹 중에 외국인 멤버 하나 없는 팀 없고, 이제 작곡 작사자를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히 작곡 같은 경우는 한국인보다 외국인 작곡 팀이 곡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외국인 작곡자들의 이름이 빼곡히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는 해외 공연이 거의 막혀 있는 상태지만 2019년 말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활동하지 않고 해외에서만 주로 활동을 하는 케이팝 그룹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보면 케이팝이 그만큼 국제화된 음악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케이팝이 국제화된 음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분 발표자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것처럼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상 그 혁신과 변화에 굉장히 열린 태도를 갖고 있었기 때문인데, 특히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케이팝이 초반에 인기를 얻게 된 그 방법부터 지금의 이제 케이팝이 많은 글로벌 수용자들에게 소비되는 방식을 보면 그 당대의 가장 젊은 수용자들에게 많이 쓰이고 있는, 그 속된 말로 가장 핫한 미디어를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 이장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케이팝 기획사나 가수들이 이런 미디어가 나왔으니까 이런 미디어에 맞춘 상품을 만들면 수용자들이 좋아하겠지라고 만든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최신 미디어 플랫폼의 어떤 특성과 케이팝의 특성이 잘 맞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우연으로 만들어진 성공 혹은 인지도를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부분을 글로벌 팬들이 좋아하고 글로벌 수용자들이 좋아하니까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겠다 혹은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확고한 그런 창작 의식이라든가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그런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25년 가까이, 그러니까 90년대 말에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가 있었고 2010년대에는 2010년대의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지금은 또 즉 MZ 세대라고 불리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한테 인기가 있었다는 것은 케이팝 음악이 케이팝이라는 장르 이름 하에서도 꾸준히 변화를 추구해 왔고, 음악적인 부분은 물론이거니와 그 음악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해줄 것인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미디어를 이용해서 단순히 뮤직비디오를 배급하고 음악을 배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케이팝을 일종의 유희의 도구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자들이 케이팝을 보고 뭐 커버 댄스, 즉 춤을 따라 추는 영상을 자기가 직접 춤을 추고 그거를 찍어서 올린다든가, 케이팝을 보고 내 반응을 뭐 리액션 비디오라고 하죠. 그런 반응 동영상을 올린다든가, 혹은 케이팝 음악을 다른 방식으로 뭐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심지어 이용하기도 하고, 저번에 태국에서 민주화 시위할 때 소녀시대 음악을 틀었던 것처럼 소녀시대 음악은 정치적인 색채와 아무 관련이 없지만 그런 식으로 수용자들이 그것을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이용하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케이팝 콘텐츠는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서 문화적으로 다양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로 성장을 했고요. 그게 이제 뭐 그 트랜스 미디어라고 하는 다양한 미디어 전략로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재창조되고, 그게 또 하나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또 재미있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무리로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의도하고 계획해서 창조적인 마인드로 사실 케이팝을 이 위치로 올려놨다기보다는 그 우연히도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의 특성과 잘 맞아 떨어지는 케이팝의 그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들을 발견한 케이팝의 창작자들, 그리고 그 사업가들, 그 다음에 그
K-팝을 유통시킨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한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국가적인 뭐 정책적인 장려나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게 성장을 했다기보다는 이렇게 항상 열린 태도와 젊은 감각으로 무장해 왔던 음악인들이나 업계 종사자들이 혁신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거기에 맞서 싸운 부분이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민간 부분이 스스로 키워온 경쟁력을 어떤 식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가령 뭐 이거는 이제 요즘 코로나 시대에 관련된 얘기인데 코로나 시대 요즘 이렇게 방역 조치를 하면 사실 공연도 할 수 있고 뭐 볼 수 있고 해야 되는데 대중음악 공연은 다른 공연들과는 달리 예술 문화 공연으로 인정되지 않고 집회 모임으로 인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클래식 공연장에는 방역 수칙만 지키면 공연장에 뭐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올 수 있는데 대중음악 공연은 뭐 아무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100명 미만만 올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중음악 종사자들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왜 대중음악은 문화예술 공연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계속 하는데도 정부 부처 간의 말이 계속 엇갈리고 뭐 이게 규정이 바뀌지 않는 채로 벌써 1년 반 정도 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음악인들, 기획사들 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 혹은 시대에 맞지 않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가 있다면 그것을 발빠르게 완화를 해주거나 바꿔주면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창작 실현 환경을 보장해주고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예.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더 많이 예. 하게 됩니다. 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규탁 교수님께서 토론 새로운 접근이죠. 음악 사회학, 문학과 예술의 문화 사회학 관점, 문화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최근 세사에서 93년도에 프랑크푸르트 신경영이 있었고 그때 삼성에서 또 말만 선언했던 게 아니라 실천을 했지 않습니까? 삼성 영상사업단을 그때 벤처를 했죠. 이제 고정민 교수님 다음 이제 토론자이신데요. 삼성 영상사업단에서 실무를 또 담당하셨고 기억이 납니다. 99년도였나요? 쉬리 영화가 나오게 되고 삼성이 투자한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도 이어서 계속 이 분야를 연구를 개척해 오신 분이십니다. 다음 토론자로 홍익대학교 고정민 교수님의 토론을 청해서 더 들어가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 두 분의 발제를 듣고 제가 할 얘기가 많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토론자로 와서 그렇게 많은 얘기는 못할 것 같으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할까 했는데 빨리 말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피드가 빠를 테니까 여러분들 좀 빨리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두 발제 잘 들었습니다. 마스크 바꿔 갈까요? 두 발제 잘 들었고요. 혁신을 가지고 경영적인 입장에서 그 K-팝을 본다는 거 이건 참 다른 산업을 위해서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발제에서 우리는 지금 세컨 무버에서 퍼스트 무버로 이미 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는 세컨 무버를 2010년대 전반까지라고 보고 2010년대 이후 그러니까 중반 이후를 퍼스트 무버로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K-팝의 경우.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보면 세컨 무버의 전략들이 많았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2010년대 후반 들어오면 퍼스트 무버로서의 전략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분을 그렇게 보고 있고 저는 예전에 책을 하나 썼는데 한류와 경영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세컨 무버 때의 9가지 전략을 썼습니다. 한류가 왜 성공을 했는지 거기에는 뭐 니치 마켓 그다음에 뭐 트레이닝 시스템이라든가 뭐 스토리텔링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최근에 와서 보면 이게 잘 안 맞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원고라든가 이런 데서는 바꾸기 시작을 하고 이번에 책을 개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 중에 이제 퍼스트 무버로서의
세컨 무버와 달리 전략 변화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 위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몇 가지 예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현지화 전략에서 글로벌 전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현지화 전략이 우세했었어요. 현지에 맞게끔 K-팝을 만드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BTS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가사로 되어 있으면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외국인 가수들을 끼워야만 또 해외에서 인기가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현지화와 관련됐던 그런 전략들인데 요새는 중국에서 한국 가수가 끼어 있는 그런 그룹이 중국에서 활동을 하면 오히려 인기가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중국의 팬들은 한국 가수가 노래하는 걸 원하는 거지 중국 사람이 원하는 거, 자기 국가 사람이 원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현지화도 그대로 유효합니다만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는 이제 현지화에서 글로컬라이제이션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은 한국적인 고유성 가진 게 이게 오히려 경쟁력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현지에 맞게끔 어떻게든 만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국 거를 가지고나 메이드 인 코리아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코리아 마케팅도 효과를 거두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회 전략에서 직진 전략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K-팝의 그 확산 과정을 보면 처음에 대만, 중국, 베트남,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유럽, 미국으로 왔었어요. 근데 현재도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전체 인기도로 보면 미미하죠. 여전히 강력한 곳은 동남아시아라든가 동아시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싸이가 진출을 하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트이기 시작을 했는데 미국 시장 가는데 그렇게 둘러서 갔다는 것이죠. 우회 전략을 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근데 지금은 BTS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을 바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직진 전략이 됐습니다. 바다상아이 같은 경우도 바다상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것도 미국 시장에서 먼저 인기를 끕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회 전략에서 지금은 이제 직진 전략으로 바뀐 게 퍼스트 무버 시대 때의 변화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팬덤을 옛날에는 형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음악 업체들이 기획사들이 팬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팬덤들을 어떻게 조성할 건지에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팬덤들이 스스로 크리에이터의 역할을 합니다. BTS의 경우에도 방탄소년단 아미라는 그런 팬 활동이 대표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이제 퍼스트 무버로 됐기 때문에 팬덤 형성이 아니라 이제 팬덤들이 자율적으로 활동을 하는 단계까지 이루고 있다. 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건 SNS가 이제 발달이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과거의 세컨 무버에서 유효했던 그런 전략들이 지금은 유효하지 않고 퍼스트 무버의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장호 교수님이 반도체를 가지고 그 전략이 K-팝 전략과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조업에서 이루었던 그런 방식들이 K-팝에서도 당연히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몇 가지만 더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삼성 경제연구소에 있을 때 이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전자 산업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했기 때문에 이 과정들을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첫 번째로는 열정입니다. 그 당시에 반도체를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우리나라에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 팀과 한국 팀이 두 개가 동시에 개발을 했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개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반도체를 개발을 했었어요. 당시에는 굉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날 새가면서 개발을 했었고 당시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11시 미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밤 11시에 미팅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 이것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오너형 경영이었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가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1993년인가요? 그때쯤에서 한국이 일본을 반도체에서 추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4메가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도시바가 세계 1위였었어요. 메모리 반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삼성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이거는 오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건희 회장이 이 강력하게 투자를 해라. 이거는 타이밍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로 투자를 하는 게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바를 추월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을 추월하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변화 과정, 기술의 변화 과정에서 선택을 잘한 겁니다. 선택을 잘했어요. 우리나라 제조업의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반도체의 경우에는 당시에 트렌치 방식과 스택 방식이 있었습니다. 스택 방식은 싸서 축적하는 거고 이 트렌치 방식은 깎아서 하는 건데 우리가 스택 방식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자들은 이 트렌치 방식을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기술이 스택 방식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세계 1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우리 K-팝에 좀 적용을 하면 좋지 않느냐. 이게 보면 거의 다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열정, 그다음에 오너, 변화의 기회 이게 K-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좀 같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조금 더 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K-팝의 이 해외 진출 성공은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GDP를 잘 보면 GDP 중에 제조업이 한 35%그 정도 됩니다. 37%이 정도 되고 서비스업이 나머지예요. 물론 이제 농림수산업이라든가 건축업이라든가 이런 걸 좀 빼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서비스업이 거의 60%를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많은 부분은 서비스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서비스 산업이. 근데 여러분 봅시다. 해외에서 글로벌 플레이어를 보면 제조업은 굉장히 많아요.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꽤 많은데 서비스 기업 중에서 글로벌 플레이어 하나도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의 유일하게 해외에서 서비스 부분에서 수출해서 성공한 게 저는 한류라고 보는 겁니다. K-팝을 비롯한 한류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그만 나라에서 K-팝이 한류가 어떻게 해외에서 성공을 했는지 그 노하우가 지금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에 활용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일반 기업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고 그러면 서비스 부문에서도 글로벌 플레이어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서비스 산업의 수출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적었었어요. 그렇지만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장벽이 거의 없어집니다. 서비스 장벽도 거의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 수출이야말로 우리 미래 경제를 책임질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거에 제조업 수출을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현재까지 성공을 했는데 왜 서비스 수출은 안 되냐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거는 국가 로컬 중심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장벽이 아까 많지만 점점점 줄어든다 이죠. 글로벌 플랫폼 같은 게 생기면서 그렇다 이죠. 마지막 주제 얘기겠습니다. 이 문화 콘텐츠는 강력한 규모의 경제가 적용이 됩니다. 강력한 규모의 경제가 적용이 돼요. 아까도 이장우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큰 게 무조건 독식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래가 저는 불안합니다. 그러면 이 한국과 같이 내수 시장이 적은데 어떻게 그러면 이거 살아남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굉장히 의문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미국이 이렇게 강했던 거는 경쟁력 플러스 규모의 경제였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중국이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워낙 국내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의 어떤 중류라고 하는 거 이런 게 한류에 굉장히 위협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희망적인 거는 저는 뭐냐면 요새는 이제 글로벌 플랫폼이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플랫폼에 따라서 적은 나라, 약한 나라 그런 나라도 경쟁력만 있으면 해외 시장이 얼마든 진입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능성 그러니까 글로벌 플랫폼이 지금 발달이 돼 있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경쟁력인 콘텐츠를 쏘아주고 배포만 전달을 해준다면 우리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런 것들이 OTT 현재 넷플릭스 같은 데서 증명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정민 교수님. 지금 세 분의 토론을 함께 다 잘 청취를 했습니다. 저도 느낌이 지금 우리 K-팝을 오늘 주제로 내걸으셔서 K-팝 한류 실물 경제에 정말 생생한 경영학 교과서 그리고 경제 산업의 분석을 포함해서 오늘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제 두 분의 발제자들에게 어떤 그 코멘트를 듣기 직전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지금 쭉 이제 다 청취하고 계신데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고 그 내용을 받아서 발제자분에게 또 코멘트를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양한 영역에서 현업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오셨는데 박정수 부장님은 질문해 주시면 좋은데 실무자 지금 안 계시네요. 박정수 예. 지금 김경목 교수님 마이크 전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에 계시네요. 예, 덕성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김경목 교수입니다. 오늘 그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뭐랄까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오늘 그 내용을 보면은 한국의 이제 제조업체 혹은 서비스 업체와 K-팝 그 운영사의 그 뭐랄까 전략 혹은 비즈니스 모델이 뭐랄까 동일하다 혹은 뭐 그냥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그 제조업체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K-팝에도 그대로 이제 이렇게 적용하는 해도 무방한가 이제 혹은 뭐 독특한 그 K-팝 비즈니스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가 하고 만약에 뭐 그게 차이가 없다면은 우리 하고 서구 그러니까 이제 그 북유럽이 되겠죠. 거기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독특한 K 팝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그 제조업체와 그다음에 K-팝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결국 이제 남는 것은 뭐 K 매니지먼트 혹은 뭐 K 비즈니스 모델 뭐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제조업체와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가 있는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하고 서구 엔터테인먼트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독특한 모델이 있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이상. 네, 감사합니다. 예, 한두 분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손을 들어주시면 발언층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럼 전적으로 안 계신 것 같은데 전적으로 위탁해 주시는 걸로 알고.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마더레이터로서 그 발표를 먼저 하신 최봉현 박사님한테 간단하게 하나 좀 여쭙고 총괄적으로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문에서 보면 이제 트로트, K-트롯이 가능한가?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K-팝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수 시장에서는 굉장히 대중적이고 통속적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트로트도 또 눈여겨 보신 것 같아요. 뭐 그 부분도 제가 궁금하기도 해서 최봉현 박사님께서 K-팝의 산업의 어떤 미래 어떤 전망 예측 포함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토론해 주신 분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셔서 추후에 또 그 연구를 좀 다시 하거나 발전시키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심상민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K-트롯도 뜰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것도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고 다만 이게 그 해외 시장으로 널리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일종의 틀, 어떻게 보면은 이동기 교수님께서 이야기한 그 고객 가치의 전달, 고객 가치를 전달하는 새로운 어떤 기제를 만들어내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최근에 미스 트롯 2에서 그 미국
그 마리아라는 가수가 나와서 트로트를 불렀습니다. 사실 뭐 음악적으로 보면은 솔직히 평가를 하면은 뭐 한국의 우리 김연자 씨나 뭐 이미자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 노래만큼 부르시겠어요? 그 양반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 이제 희소성 또 신기하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트로트를 또그 기성 가수처럼 맛깔나게 부른다는 거 그게 크게 이제 메리트가 됐기 때문에 상품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노래를 배우고 한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뭐 자국이나 다른 해외로 이렇게 좀 진출을 한다면은 트로트도 시간의 문제지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뭐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라는 이 가수를 통해서 보면은 이수만 씨가 얼마나 핵심적인 사람인지 이제 좀 제가 생각이 얼핏 났는데 30년 전에 이런 얘기 34, 5년 전에 한 30년 전입니다. 일본에서 그 우리 국내 음악 시장은 사실 굉장히 좁아요. 작으니까 그 당시는 지금 현재 한 5배 이상 차이가 날 건데 그 당시에는 뭐 10배도 더 차이가 났습니다. 그 이미 30년 전에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에 자설하게 그 저작권 2차 시장 수입이 거의 뭐그 수천억 거의 1조 가까이 지금은 1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음악 저작권 협회는 당시에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은 저작권 보호도 잘 되고 시장도 잘 형성이 돼 있고 뭐 음반 우리 소위 말하는 길보드 차트라는 게 없었습니다. 다 정품을 사다 쓰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한국에서 진출한 유명한 가수들이 몇 분 있었어요. 저도 이제 당시 일본 TV를 보고 놀라던 게, 그 유명한 견숙 씨도 있었고 김연자 씨도 이제 나오고 나훈아 씨도 잠깐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 앞 세대의 조용필 씨도 많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본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하는 당시에 평가를 받는 그 차이, 그 기준점이 뭐냐는 거죠. 그게 바로 언어입니다. 어떤 모 가수는 국내에서 다른 A하고 B가 있으면은 A 가수는 국내 시장에서 인기도는 B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았지만 토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끝나고 돌아와야 되고 토크가 되는 분은 계속 인기를 얻으면서 그 시장에서 롱런을 할 수 있었던. 그리고 마리아 같은 경우 한국어가 잘 되니까 그 한국 시장에서 나름 적응도 잘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K-팝 초기에 이수만 씨가 국내 시장 다 망했을 때 아이돌을 키우면서 뭐 현진영, H.O.T 뭐 쭉쭉쭉 키우는데 많은 비용을 투자를 못하니까 보아 같은 경우 어릴 때 발탁해가지고 일본에 보내가지고 일본어로 학습을 하게끔 이렇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시켰어요. 그 보아나 동방신기 이런 뮤지션들이 일본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일본어를 일본 사람처럼 능수능란하게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숙달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좋은 시스템으로 좋은 노래를 가지고 와서 일본 시장에서 성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끝내야 됩니까? 네. 그럼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 시장이 우리 K-팝 해외 진출에 있어서 가지는 의미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K-팝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의 약 절반이 아직 일본 시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본 시장을 일본 시장에 진출을 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서 뮤지션을 그렇게 양성을 해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앞으로도 뭐 그 부분은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
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이제 K-팝이 뜨고 나니까 뭐 SM이나 YG나 JYP나 또는 뭐 하이 저 BTS 소속사 같은 그런 회사를 벤치마킹을 하거나 이 회사들이 해외에 직접 나가서 이제 자회사를 만들거나 프로젝트 그룹을 만드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이나 일본의 그 그룹은 성공하지 못하는가? 사실 뭐 SNS를 잘 활용했다든가 특정한 요소를 잘 활용하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콘텐츠의 질도 중요하고 뭐 특정한 요소들만 하면 다 흉내내 가지고 춤 연습 많이 시키고 뭐 외국인 멤버 넣고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방탄소년단이나 뭐 또는 그 이전 블랙핑크나 그 이전에 또 성공한 뮤지션들의 성공적인 요소에는 우리가 그 외부에서 보고 재밌게 이야기하는 요소 외에 숨겨진 정말 핵심적인 요소나 또 다른 부분들도 충분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서요. 주전공자이신 이규탁 교수님 찬스를 한번 써서 K-트롯 같은 장르를 우리가 좀 앞으로 펼칠 그런 관측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좀 간단하게 좀. 아, 네. 일단 용어 자체가 저는 K-트로트라는 말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트로트라는 장르가 다른 나라에 없는데 K-김치나 K-한복이라는 말 안 하잖아요. 트로트라는 장르가 이제 한국 물론 다른 여러 장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K자를 붙이는 것이 조금 이상하다 생각은 하는데 그게 뭐 요즘 대세니까 붙인 것 같긴 한데 그 트로트 장르가 세계화가 될 수 있느냐 지금으로서는 어렵겠죠. 왜냐하면은 K-팝이 세계화가 성공했던 그러니까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음악적으로 들었을 때 일단 거부감이 없었던 그 거부감이라는 거는 K-팝의 음악 형식이 현재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뭐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이라든가 힙합이라든가 팝 음악 R&B 이런 요소들을 다 갖고 있어서 언어적인 장벽에도 불구하고 음악만 들었을 때 일단 거부감이 없게 들려줄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팬들과의 소통이라든가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붙었기 때문인데 제가 외국인 학생들을 실제로 가르치고 있고 외국인 학생들 중에서는 K-팝 때문에 한국에 학교 오는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가끔 트로트 들려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긴 하는데 항상 컨트리랑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 친구들은 이거 미국으로 치면 컨트리 음악이다. 그래서 나는 싫다. 왜냐하면 컨트리 기성세대 음악, 미국적인 음악 우리 거 아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음악은 이게 아니다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트로트가 만약에 정말 진심으로 세계화를 꿈꾼다 그러면 그런 어떤 젊은 사람들이 듣는 음악이 아님이라는 그런 이미지라든가 현재 지금 보여주고 그러니까 재현되는 방식이 여전히 좀 그 젊은 세대가 아닌 그 윗세대의 미적 취향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식으로 많이 재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듬는다면 예. 뭐 어떤 식으로든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렵지만 뭐 하여튼 K-팝도 처음에 뭐 아무도 예상 못했으니까요. 이렇게 될 줄은 한국 댄스 음악이 해외에서 인기가 있을 것이라 생각 못했으니까 트로트도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고 발전한다면 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 네, 뭐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네요. 그 어쩌면 좋은 화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팝은 이제 영미에서 우리가 팝송이라는 걸 또 수입해서 리크리에이션한 케이스라고 K-팝을 보면 사실 고유의 어떤 포맷이나 장르는 스페인, 중남미의 텔레노벨라 같은 어떤 고유 브랜드를 우리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또 한번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질문에서 김경묵 교수님께서 비즈니스 모델 관련해서 제조업 또 서유럽 K 매니지먼트도 포함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관련해서 이동기 교수님 내용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청했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제조업체나 뭐 아까 그 K-팝과 반도체도 비교도 하고 했지만은 제조업체나 모든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심지어는 뭐 같은 산업 내에서도 비즈니스 모델이 다 다르고 다른 경쟁사들도 조금씩 다 다르고 한 회사 내에서도
서로 다른 사업부는 비즈니스 모델이 다 다릅니다.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는 비즈니스 모델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같다 다르다는 말은 비즈니스 모델은 산업별로 뭐 많이 다르고 또 같은 산업 내에서는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수가 많을수록 안 좋습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은 남이 따라하기 어려운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야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비슷하다 다르다라는 거는 대부분은 많이 다르고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K-팝으로부터 다른 산업이 또는 다른 산업으로부터 K-팝이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차별적 구축해야 그게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느냐라는 비즈니스 모델 구성 원칙을 배울 수 있다는 얘기지, 그 결과로 도출되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비슷하거나 뭐 동일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하신 내용은 K-팝 산업을 전체를 깨는 뭐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는 어렵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K-팝 모델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독특한 차별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그리고 또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면서 또 다음 세대가 또 새로운 지금 뭐 빅히트나 이런 거나 앞 세대를 넘어서는 또 다른 또 차별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독특한 모델을 제공하고 가고 있는 거죠. 그 다른 쪽과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이라기보다도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산업의 특성이 좀 다르거든요. 제조업하고 이 K-팝하고 산업의 특성이 다르고 수출하는 형태도 다릅니다. 서비스 산업은 수출의 형태가 4가지 유형이 있어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서비스 산업은 당연히 제조업하고 수출 형태가 다르고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런데 서비스 산업은 그 수출 형태로 보면, 수출의 형태로 보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전체를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아까 수출 형식이 아니라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콘텐츠 산업은 콘텐츠 산업형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어요. 거기에는 소프트웨어 산업도 있고 콘텐츠 산업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K-팝의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도 되지만 다른 것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좀 응용을 해서 적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이제 총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접어 들어왔습니다. 이장호 교수님께서 K-팝 이노베이션 책도 작년에 든가요? 출간도 하셨고 오늘 발표도 전체적인 내용을 총괄해서 묶으셔서 조금 결론이랄까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결론적 마무리는 아니고요. 지금 토론 내용 중에 좀 흥미있는 부분 한 2가지만 좀 짚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K-팝의 비즈니스 모델은 명확하게 몇 개가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래서 특히 미국 쪽에서 봤을 때는 사실 미국에서부터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온 겁니다만, 듣는 음악에서 이제 비주얼 있는 보는 음악이고, 비주얼 음악이라고를 보여주는 그 비즈니스 모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돌 그룹에 춤을 출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아이돌이 수익의 기본 단위가 아이돌로 된 거죠. 음원이 아니라 여태까지 듣는 음악 시절에서는 한두 개 음악을 팔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수익원을 창출한 것이고, 일본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유저 이노베이션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유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컨텐츠를 제공해서 팬덤을 또 참여를 하게 하는 그것도 일종의 이제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래서 그런 특징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금 K-팝이 제시를 해서 성공을 한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진화해 나가겠죠, 새로운 형태로. 근데 이제 2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이제 트롯이라는 주제가 나왔는데, 이 트롯이라는 트롯의 가능성의 부분에 대해, 세계적 가능성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면은 K-팝의 정의와 K-팝 성공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기 때문에 뭐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한다는 건 대단히 어리석은 얘기인데, 논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K-팝, 그러니까 트롯이 세계화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저는 얘기를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의서부터가 틀린 얘기인가 뭐냐면은 목표 시장이 다른 거죠. 뭐 같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목표 시장이 K-팝은 시장 자체가 해외에 있었던 것이고, 트롯은 생기는 것이 국내에서 예술적
그 산업적인 측면보다는 그런 그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그 아티스트들의 활동을 통해서 그 국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정도의 상품이지 이 수출 상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트롯이 수출 상품이 되려면은 목표 시장을 분명히 해서 그 달리 가야 되는데 전 세계 모든 시장 안에는 컨트리서부터 뭐 태국에 가면 뭐 인도네시아에 그 뭐 이런 전부 자기 가요가 있잖아요. 그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저희가 이게 그 한류가 뜬다고 해서 이게 좀 저희가 가끔 착각을 하고 있는 게 한국 사람들이 얘기만 하고 노래하고 춤만 추면 다 되는 걸로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K-팝의 성공에 오늘 강조한 얘기는 K-팝은 정확하게 예술 활동을 하다가 그 예술 활동이 뛰어나서 전 세계인이 환호한 그런 게 아니란 얘기죠. 그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아예 상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동의할 수 있는 그 내용과 그 아름다움이죠. 예술성을 인위적으로 상품화해서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했기 때문에 이게 산업적인 성공을 한 것이지. 그 우연히 그 정말 뛰어난 예술인들이 모여서 노래 부르다가 전 세계가 환호한 비틀즈 같은 게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런 성공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기 때문에 미래에도 계속 혁신을 하고 계속 또 다른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과 시스템을 우리가 경험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공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트로트의 이해를 비교해서 저는 트롯은 그런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예. 감안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마무리와 결론을 이제 이장우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딱 매듭을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큰 수수께끼가 남아서 꼭 이제 요걸 말씀드리고 간단히 정리를 드리면 공감도 하시지 않을까. 특히 이제 장 원장님 계시기 때문에 KT에서는 뭐 K-팝 한류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차세대 주력 수십 개의 산업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큰 수수께끼가 이제 뭐냐면 2001년 발표하신 것처럼 클론, H.O.T. 보아로부터 20년이고요. 한국문화산업포럼도 20년이고 싸이가 2012년이었으니까 10년째 지금 달려온 게 혁신 성장의 가도를 달려왔는데 사실 작년과 올해는 이 혁신 성장이 이제 지속되느냐라는 큰 도전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콘서트로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하기 때문에 BTS도 그렇고 SM 멤버들도 그렇고 콘서트를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어떤 걸림돌에서 어떻게 이걸 돌파하냐라는 위기 경영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정말 저는 오늘 오기 전에도 지금 들으면서도 굉장히 큰 숙제가 뭐냐면 수수께끼가 혁신 성장을 K-팝이 반도체 파운드리 이렇게 잘 해왔는데 이런 어떤 노하우나 이게 왜 우리 사회의 횡으로 전파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천공항의 서비스 1위, K-팝이 세계 1위까지 하고 도전하고 있는데 미나리도 그렇고 기생충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다른 산업, 서비스 쪽에 세계적인 기업이 없고 심지어는 정치 쪽이나 사회적인 분위기나 왜 이래 혁신 성장이 노하우가 공유되지 못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연구원과 성공경쟁구소에서 좀 지속적으로 그리고 서울대학교 경영자 홍익대 조지마이슨데 좀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K-팝만 당연히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보면 무궁무진한 어떤 과제와 또 활로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시간이 이 정도 약간 지났는데 양해해 주실 걸로 믿고 예, 오늘 전체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참여해주신 발제자님들, 토론자 선생님들 그리고 주최해주신 같이 함께 계시는 오디언스 모든 분들께 큰 박수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